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다 주던 아내. 지금은 전화 상담 알바로 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더 무너진 건 남편의 신뢰였습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인천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55세 김영숙 씨는 3년 전 주변 친구들의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에 퇴직금과 적금 7천만 원을 모두 코인 투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았죠. 넉 달 만에 3억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그만두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올인했는데 결국 1억 넘는 빚만 남기고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310만 원씩 생활비를 건네는 아내에게 남편은 말합니다. 왜 아직도 똑같은 금액만 주냐고. 나는 지금도 적자라고. 서로의 말이 부딪히고 감정은 쌓이고 부부는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각자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말 못할 경제적 후회, 그리고 감정의 골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그 이후 침묵과 오해,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치시면 당신의 삶도 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예순한 살의 정혜자 씨는 지난해 봄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30이 넘은 자녀 둘은 독립하지 못한 채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남편 역시 몇 해 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 온 중학교 동창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엔 부동산 경매가 대세야. 잘만 하면 월급쟁이보다 더 벌 수 있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인이 직접 보여준 수익 인증 사진들과 나도 작년에만 5천만 원 벌었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혜자 씨는 결국 노후를 위한 준비라는 명분으로 은행에 가서 퇴직금 3,50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처음 낙찰받은 물건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세입자는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느라 1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결국 첫 투자에서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본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상가 경매야. 수익률이 훨씬 높아. 주변에서 말리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에는 대출까지 동원됐습니다.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수도권 소형 상가에 입찰을 넣었습니다. 낙찰은 성공했지만 상권이 죽은 지역이라 공실이 계속됐고 월세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원리금 상환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자가 정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투자 사실을 숨긴 채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집안 돈을 혼자 결정해? 정 씨는 당신이 벌어온 것도 없잖아. 내가 안 하면 우린 굶어야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말다툼은 고성과 울음으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부부는 식사도 따로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정 씨를 원망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그 돈 그냥 놔뒀으면 전세금 보탤 수 있었잖아.
작은 아들은 엄마는 왜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해? 라고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족 안에서 정씨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때 정말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상환 연체가 시작됐고 정씨의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실패해 단전 경고장을 받았고 통신사에서 휴대폰도 정지시켰습니다. 정씨는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갔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채무가 총 1억 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씨는 이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허리 통증과 체력 부족으로 하루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 청소 알바였습니다. 오전 4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아침 9시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느덧 5개월째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서서 물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으며 노후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저지른 선택들을 떠올립니다. 정씨는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받다가 노후 자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문구에 멍하니 시선을 뗍니다. 그때마다 정씨는 뒤늦은 후회를 떠올립니다. 왜 난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녀는 요즘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친한 친구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대부분이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말을 들은 순간 다들 하나둘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는 한 친구마저도 아직도 그 얘기야? 이제 그만 잊고 살아라는 말을 한 이후 그녀는 조용히 그마저도 멀리하게 됩니다. 하루는 가까운 시장에 들렀을 때 몇 년 전 함께 일하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정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맴도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그럭저럭 잘 지내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마쳤죠.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건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닌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정씨는 지금도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하루 수입은 5만 7천 원,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들을 볼 때면 그나마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위안이 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들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봄이 와도 그녀의 창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조차 그녀의 일상에는 닿지 않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점장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벽에 일 나오기 힘드시죠? 정씨는 웃으며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워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점장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두 마디 정도만 나눌 뿐이고 자녀들은 여전히 각자의 생활에 바빠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점점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방에 걸려있는 졸업사진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그녀는 가끔 인터넷에서 투자 성공 비결 같은 영상을 보며 자신이 놓친 것들, 잘못 믿은 것들을 곱씹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화면을 닫습니다. 이젠 늦었죠? 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새벽 일을 나갈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반복되는 시간표 속에서 흘러갑니다. 새벽 4시 기상, 9시 귀가, 오후엔 짧은 낮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텅 빈 거실에 앉아 다시 가계부를 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정신은 더 이상 희망보다는 유지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덜 아프게 해주세요. 몸도 마음도요. 정혜자 씨처럼 말없이 감내하는 이들의 삶이 언젠가는 빛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68살의 이준영 씨는 퇴직 후에 삶을 일찌감치 준비한 분입니다. 3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그는 50대 중반부터 이제부터는 노후 준비의 시간이라며 하루 1시간씩 경제 관련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투자에 열을 올릴 때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법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돈을 굴리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먼저라는 철학 아래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꼼꼼히 분석했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실천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은 즉시 정기예금으로 묶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의 흐름을 맞춰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고정 수입의 확보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입이 지속되어야 불안하지 않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사회공헌 일자리에 지원했고 매주 사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25만 원 남짓이지만 이 일이야말로 그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활동이라 말합니다. 이 씨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8만 원, 도서관 활동비,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지출은 약 150만 원 수준이며 생활은 절제되어 있지만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이미 모두 독립해 가정을 꾸렸고 이 씨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르쳐 줄게. 그의 이 철학은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마다 근처 산책길을 걷습니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요가 강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죠.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밴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지역 경로당에서 시니어 경제 수업을 자발적으로 열어 자신이 배운 노후 준비 지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이웃에게 나누는 게 맞죠. 그는 말보다 실천으로 존경을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 씨의 삶도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3살 때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 몇 달간 도서관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마련해둔 의료비 적립 통장에서 비용을 지불했고 건강보험의 보장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사용할 경비를 가계부에 미리 기입하고 나섭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꽉 차 있습니다. 오전엔 도서관, 오후엔 산책, 저녁엔 책 읽기와 일기 쓰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소박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즐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던 것들, 지금은 여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노후는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준영 씨는 지금도 매년 말이면 가족과 함께 집 근처 한옥 민박을 빌려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작게나마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부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공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 여겨 신중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죠. 그의 책상에는 매년 세운 노후 인생 계획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엔 올해 목표로 건강하게 100살까지 걷기, 연간 독서량 50권 유지하기, 손주에게 편지 10통 쓰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목표들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씨는 종종 자신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줄이고 작게라도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 중 몇 명은 실제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소비 습관을 바꾸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보다 주변이 같이 좋아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라며 웃습니다. 이준영 씨의 노후는 편안합니다. 그 평안함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습관, 절제된 선택, 그리고 관계의 존중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만 어쩌면 진짜 성공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이준영 씨 같은 인생 아닐까요? 노후 준비 실패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 실패는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결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60세 이상 여성의 약 35%는 퇴직 후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 형태로 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의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에 실패한 사례의 상당수는 금융사기 또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중장년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투자 실패 이후 대출과 부채 증가, 가족 내 신뢰 상실 등 2차적 문제가 동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중장년층 자산관리 보고서에서는 고령 여성 투자자의 경우 정보 비대칭과 감정적 의사결정 경향으로 인해 손실 위험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일수록 리스크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노후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무리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수익 활동을 시도한 중장년층의 32%는 1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며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은 예상보다 빠른 자금 소진과 투자 실패로 인한 재정 악화였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퇴직 후 자산 손실을 경험한 고령층 여성의 67%가 향후 10년 내 장기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정보 접근성과 재정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국내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에 실패한 중장년 여성의 약 68%가 처음부터 자녀나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심리적 고립감이나 무언의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 투자, 가상자산 리딩방 가입,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운 다단계 투자 사기가 급증하며 이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의 약 47%가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는 이들의 평균 자산은 1억 원 이하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고령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교육이나 수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 이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정기적인 재무 상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실패 없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혼자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의 투자 결정은 충동과 불안, 자존감 회복 욕구가 개입되기 쉬워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와 제3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은퇴 이후 자산관리, 주거 이전, 일자리, 건강 등 통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실제로 퇴직자를 위한 금융교육과 10일 재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금융 지식과 사기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투자 유도 전화에 대한 대처 방법과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는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여성 노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정 자립 로드맵을 구성하고 월 단위 소그룹 상담을 실시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장년 여성의 재정적 고립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만 65세 이상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 설명제를 도입해 반드시 가족이나 제3자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과정이 녹음 또는 서면으로 남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퇴직자 자산보호 협약을 통해 고령자가 재정 결정을 내릴 때 독립 재무상담인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고 그 기록을 추적 가능하게 하여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시니어 금융보호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고령자가 투자나 자금 활용을 계획할 때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진 않은가, 본인의 생활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가족과 상의했는가 등 심리적 재정적 안전장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플랫폼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년기 금융안심 포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플랫폼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투자 위험 분석, 소비 패턴 점검, 실시간 사기 사례 알림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포털이 활성화되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자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화한 국가일수록 고령층의 빈곤율이 낮고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공공연금 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재정 상담 네트워크를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해 자산 관리, 소비 조절, 사기 대처 등 모든 경제적 문제에 대해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생존이 아닌 자율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국가 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단기 정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노년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은 특히 가족 돌봄과 자녀 교육에 전 생애를 바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경제를 책임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단지 투자 조심하세요라는 말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제도와 정서적 지지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의 재정회복 컨설팅 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별로 실질적인 재무 위험 진단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현된다면 정혜자 씨와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투자 실패 후에 혼자 책임을 지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실패가 곧 낙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망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의 제도, 지역의 프로그램,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지만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빛이기도 합니다. 지는 해를 보며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했던 가족의 말만 믿고 퇴직금을 투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물론 부부 관계도 흔들렸고 자존심마저 잃게 되었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한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에도 자식의 요구에도 먼저 나의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지금 편안한 방 안에서 자신이 읽고 싶던 책을 읽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준비된 선택이었죠. 누군가는 흐르는 시간에 휩쓸려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만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노후는 절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것도 아니며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당신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답도록.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 당신에게는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그 한 통의 연락, 당신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62세 이만수 씨는 평소 말도 없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돌아온 건 계좌번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은행 대신 당신을 찾을까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늘 친절하고 빌려준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을까요? 알고 보면 이들은 당신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공장 총괄 부장이었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비례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다기보단 그만큼 오래 버텼던 시간의 대가였죠. 그는 늘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수는 적지만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선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 2번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20년 전에 첫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많이 달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곳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창 낙엽이 물들던 11월 초 고등학교 동창인 조영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몇십 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창원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하다 최근 창원으로 사업 확장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무렵 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금줄이 좀 막혔어. 세관 문제랑 매출, 정산이 늦어져서 말이야. 한 7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데 다음 달 초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손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꺼내서 현금 인출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갚는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병수 씨의 말에 조 씨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결국 손을 모아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줄 알았냐? 예전에도 내가 날 도와준 적 있었잖아. 그땐 내가 몰랐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월요일 아침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며 다음 달 초 꼭 갚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고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서가 예전에 말한 날짜가 됐는데 괜찮은가? 혹시 더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병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급 횟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조 씨는 웃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며 거기서 삐져나온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죠. 급전 마이너스 조영서 700만 2024년 11월 13일 송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화를 내기보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후로 병수 씨는 조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혹시 영석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친구도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병수 씨는 이후 경찰서에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를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꿨습니다. 낡은 지갑 속엔 더는 신뢰가 없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바꾸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이 안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IT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었고 은퇴 당시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덕분에 추가로 모은 자금이 1억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를 2년 앞둔 61세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성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무설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준비, 고정 수입 없는 시기의 지출 관리 등에 대해 배웠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 지출 루틴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중 가장 인상적인 건 3단계 지갑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지갑, 하나는 비상자금 지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뢰 지갑이라 부르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신뢰 지갑에는 오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긴급 자금만을 따로 분리해 넣어두었고, 이 지갑은 매달 기록하며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 세 개의 지갑 중 어디에서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지갑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지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오랜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아이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박 씨는 과거 팀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의리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박 선배,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지금 부탁하신 돈은 제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혹시 그 외에 도움 정보나 추천, 혹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연락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껄끄럽지 않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래 준비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 부부는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려오면서 확보한 차익으로 노후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을 위한 계약형 플랜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매달 120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을 들르는 게 낙입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란 10개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비교하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며 소소한 농담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효도는 안 해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게요. 효도보다 신경 안 쓰이게 해드릴게요가 더 고마운 말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 씨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받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외롭기보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매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의 낡은 손가방을 몰래 바꿔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중하게 고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내 기준을 지켜준 친구야. 이 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나한텐 가장 잘 알려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빌려줬다.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진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주고 그 결과로 금전뿐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9%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서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6%는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이 중 3명 중 1명은 관계를 끊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2%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면 또 빌려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이 금융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나 사회적 고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호주의 금융심리연구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불러오는 관계 갈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약 53%가 관계를 후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당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유발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생길 감정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 지표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재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자산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 또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재무 계획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된 노인 대상 금융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참여자 중 약 88%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년기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이나 지인 사기 예방 워크숍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피해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돈 선긋기 실습과 거절하는 말하기 훈련은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착해서 당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통계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두되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감정적 거리 조절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쯤 도와주자는 마음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시니어 금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 지인 간 금전 갈등 대처법, 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후 실제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는 어르신 생활금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과 함께 위기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노인 재무 자립학교를 열어 소액 금융과 사적 관계에서의 돈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절해보는 연습, 돈거래 시 시나리오별 대응법 등을 통해 행동 습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금전 피해자 회복지원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은평구와 부천시 등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노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어르신들이 착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고령층 대상 사적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보증인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인 금융보호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65세 이상 시민이 금전 갈등을 겪거나 불안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사적 금융계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3자 동의 및 신고 의무를 두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계 기반 거래에 제3자의 감시와 조언이 개입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이 오가는 순간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심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드시 내가 따로 정한 원칙이 있다는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선이 생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같은 문장을 습관화한 고령자들은 충동적인 돈 거래를 4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기억된 말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말 한마디를 내 입에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갑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게. 관계는 오래가도 돈은 멀리 있게. 김병수 씨는 낡은 지갑을 지켜왔지만 그 안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관계를 우선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 한 번의 부탁에 흔들린 결과는 씁쓸한 외면과 고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씨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켰고 지갑 속 질서만큼이나 마음의 질서도 단단히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안함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 타인과의 존중 어린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관계마저 존중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닌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혼자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의 부탁에도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댈 사람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에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에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